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드디어 수능 특강 문학편 오늘이 종강 수업입니다. 성실하게 공부하셔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보신 여러분들한테 일단 우선 박수를 보냅니다. 열심히 들어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뭐 강의 찍는 제 입장에서도 뭐 힘든 거 모르고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볼 글은 김유정의 만무방입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한 번씩은 다 봤던 글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소한 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글이니까 보지 않을 수는 없는 글이고, 더더군다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이 만무방인데 뜻을 대체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고치면 개새끼, 시골놈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 같지 않은 놈, 막대 먹은 새끼, 양아치 이런 뜻으로 쓰이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일단 해제를 먼저 보시고 선생님 부연 설명할게요. 자, 이 작품은 소장 농민인 응호가 수확은 하지 않고 자신의 벼를 훔치는 참담한 상황을 반어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주의할 건 반어적이라는 말 썼는데요. 반어법이 쓰였다는 말은 아니에요. 뭔가 아이러니,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응호가 자신의 논에서 스스로 벼를 훔치는 이유는 힘든 경작 끝에 수확을 해도 도지와 부채, 세금으로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기 응호라는 인물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자신의 눈에서 벼를 훔치는 도둑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응호가 성실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만무방이 되는 거라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도지, 부채, 세금. 도지 쉽게 말하면 도지는 그 토지 임대료예요. 토지 임대료, 부채, 세금으로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인물이 만무방, 게으름의 새끼가 된 이유는 뭐 때문에? 사회 구조적 모순, 일제강점기 이 글이 쓰여질 당대 사회 구조의 모순을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가 될 겁니다. 조금 더 보시죠. 자, 이러한 상황 설정은 식민지의 농촌 경제 체제가 지닌 가혹함을 구체적으로 부각하는 데 이바지하며 독자가 이 소설의 제목인 만무방, 즉 염치 없이 막대 먹은 존재가 누구인지를 깊게 고민하게 한다. 자, 표면적으로는 누굴까요? 표면적으로는 형 응칠이, 이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응호도 결과적으로는 도둑놈 만무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작가가 이 글을 통해서 이면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당대 사회 현실이죠. 사회 구조의 모순이 이들을 만무방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큰 틀은 잡았고요. 이제 본문 내용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응칠이가 형이죠. 응칠이는 성실하게 농사를 했지만 이 사람도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지만 쌓여가는 빚을 이기지 못해서 아내와 헤어지고 유랑민이 된다. 그러면 이 글을 잘못 읽으면 응칠이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게으름의 새끼 짓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처음에는 성실한 농사꾼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뭐 때문에? 쌓여가는 빚 때문에. 왜 빚이 생겼을까? 성실하다고 했으니까 일을 안 해서 빚이 생긴 게 아니죠, 그죠?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빚을 이기지 못해서 아내와 헤어지고 유랑민이 된다까지만 나왔는데 이곳저곳 떠돌면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박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래서 깜빵에 벌써 여러 번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이제 내용 중에 나오게 되는 응칠이가 응호를 만나러 오게 되는 그 시점은 이미 응칠이는 누가 보더라도 만무방이 되어버린 그런 시점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응칠이는 그리운 마음에 성실한 농부인 아우 응호를 찾아오게 되고, 자, 또 보세요. 아우 응호가 어떤 사람이래요? 성실한 농부라고 하죠. 자, 이 짧은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죠? 이 형제는 처음부터 게으르거나 막대 먹은 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님 오늘 지금 네 번째 얘기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동생을 찾아온 이유는 동생을 찾아와서 뭔가 얻어먹을 게 있어 온 것이 아니라 혈육의 정 때문에, 순수하게 그리운 마음 때문에 동생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응곡의 논의 벼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응곡의 논이 응호가 농사를 짓는 논입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부터 읽어보죠. 그것은 작년 응호와 같이 지주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는 않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그것이라고 처음부터 나오는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아까 응호는 틀림없이 성실한 농군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통 때 같으면 누구보다 먼저 논에 달려가서 농사를 지을 놈인데 올해는 이상하게 응호가 수확을 하지 않습니다. 논의 벼가 다 익어서 쓰러져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낫을 들고 자기 논의 벼를 베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 읽게 될 부분은 작년 이야기예요.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라 작년 왜 응호가 그 성실한 농부인 응호가 오늘 현재에 와서 별을 베고 있지 않는지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자, 그것은 작년 응호와 같이 지주 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는 않으리라. 한 해 동안 애를 조리며 호자식 모양으로 외동아들, 외동딸 모양으로 귀하게 알뜰히 가꾸던 그 별을 걷어들임은 기쁨에 틀림이 없었다. 당연히 농사꾼이라면 수확이 제일 기쁜 거겠죠. 그죠? 작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꼭두새우부터 앳앳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이자를 내고 색조를 제하고 보니 남는 것은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 땀이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수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이것저것 다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슬프다기보다가는 당연히 슬픈 마음이겠죠. 슬프다기보다가는 끝없이 부끄러웠다. 누구의 심리죠? 응호의 심리예요. 자, 이쯤에서 잠깐 한마디 하고 갑시다. 소설 문제에서는 항상 1번 문제가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죠. 뭐와 연관되는 문제죠? 보통은 시점과 연관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시간 없는 고3들은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글을 읽으면서 이거 시점이 어떤 건지는 기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앞부분이니까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읽는 동안에 나라고 하는 글 내부에 등장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3인칭이겠죠. 그 다음에 작년에 얘는 부끄러워해서 응호의 심리 내면까지 말해주고 있으니까 아마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지는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같이 털어주던 동무들이 뻔히 보고 섰는데 빈 지게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건 진정 여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참다 응호는 눈에 눈물이 흘렀던 것이다. 자,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참함 때문에 눈에 아마 눈물이 흘렀겠죠. 여기까지가 작년의 이야기고요. 이것이 올해 응호가 왜 자신의 눈에 별을 베지 않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단초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가뜩한데 엎치고 덮치느라고 올해는 그나마 흉작이었다. 작년에 흉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없었어. 근데 올해는 더더군다나 흉작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설상가상의 상황이 된 거죠. 새바람과 비에 벼는 깨깨 배틀렸다. 이놈을 가을하다가, 자, 이놈이 벼겠죠. 자, 벼를 추수해다가 먹을 게 남지 않으면 물론이고 빚도 다 못 가릴 모양. 에라 빌어먹을 거 니들끼리 캐다 먹든 말든 멋대로 하여라 하고 내던져 두지 않을 수가 없다. 별을 거뒀다고 말만 나면 빚쟁이들은 우 몰려들 거니까. 계속 응호의 내면을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응칠이의 제목은 여기에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이번에는 이제 형 얘기입니다. 동생 집에 놀러 온 응칠이. 자, 국으로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가만히 중심에 있지 않고 빠져서 구경이나 했으면 좋을 걸 이 사품에 이 일에 뛰어들어서 지주의 뺨을 제법 갈긴 것이 응칠이었다. 만무방다운 행동을 한 거죠.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처음에야 그럴 작정이 아니었다. 그는 여러 곳 물을 마신 많지 어지간히 속이 트인 건달이었다. 지주를 만나서 까놓고 썩 좋은 소리로 의논을 하였다. 올농사 반실이니까 올해 흉작이라서 반실밖에 안 났으니까 도주도 좀 감해주는 게 어떠냐고. 그러니 지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모로 흔들었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는 동생을 위해 찾아간 것이겠죠. 동생을 생각해서 지주를 찾아가서 올해는 좀 안 좋은 상황이니까 도지를 좀 깎아달라고 제일 처음에는 사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지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다음 갑니다. 자, 정이라면 하여튼 1년 품은 1년 그 노동력은 우리가 빼야 되니까 나는 그놈이 뭐겠어요? 배지하는 논이죠. 논에다가 불을 지르겠수 협박을 한 거예요. 협박을 하여도 잠자코 응치 않는다. 자, 응칠이의 요구에 지주가 끔찍도 하지 않는 거죠. 자, 지주로 보자면 지주의 마음을 이제 얘기합니다. 왜 안 해주는지. 지주로 보자면 자기로도 그 벼는 넉넉히 걷어들일 수는 있다. 하지만 한번 버릇을 잘못 해놓으면 여느 자긴들까지 행실을 벌일까 염려해서 겉으로 독촉만 하고 있는 터였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얘의 사정을 봐주게 되면 다른 놈들도 지 사정을 얘기할 거니까 통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주는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실상이야 그까지 볕 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부자니까 그 심보를 눈치채고 응친이는 화를 벌컥 낸 것만은 좋으나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 뺨이 들어갔던 것이다. 자, 이런 동생을 위해서
위한답시고 지주를 찾아갔는데 오히려 더 큰 사고만 친 응칠이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쯤에서 하나 얘기하고 갑시다. 소설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하나가 어떤 거냐면 시점 물어보는 거. 또 하나가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도 많이 물어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제시, 하나는 간접 제시. 자, 이 부분에 쓰여진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은 뭐겠어요? 당연히 간접 제시죠. 인물의 행동을 보여준 거니까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이 글 속에 등장하는 응칠이라는 놈이 매우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서술자가 이야기해 준 게 아니라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추측했어요. 이런 방식을 간접 제시, 다른 말로 보여주기 방식, 또 다른 말로 극적 제시라고 하죠. 사건 전개는 다소 느릴 수 있습니다만 글 자체에 생동감을 준다는 장점이 있는 서술 방식인 것 정도는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넘어갑시다.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벼인데 귀신의 노름 같은 변개가 생겼다. 자, 이제 다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쭉정이는 젖혀놓고 무얼로 그랬는지 말짱 이상만 따가지고 갔다. 그 면적으로 어림하면 아마 못 돼도 한 댓말가량은 될는지. 자, 뭔가 도난 사건이 발생이 됐어요. 응칠이가 아침 일찍이 그 논깨로 논일자 이걸 발견하고 기가 막혔다. 누구를 성가시게 하려고 그러는지 산속에 파묻힌 논이라 아직은 본 사람이 없는 모양 같다. 하나 동리에서 이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저는 누구겠어요? 응칠이죠? 여러모로 보든 혐의를 받아 패는 조이 입어야 될 것이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동네 사람한테 알려지면 이 밭에서 이 논에서 도둑질을 했다라고 가장 처음에 의심받을 사람이 누구라고? 응칠이, 자기 자신이라고. 왜 그런 거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만무방이니까. 그래서 응칠이는 지금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자기가 의심받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응칠이는 송이도 송이려니와 실상은 궁리에 바빴다. 자, 어떻게 할까? 머리 굴리는데 바빴다. 속중으로 지목 갈 만한 놈을 여러 들어보았으나 나름대로 추리해보는 거죠. 어떤 놈이 내 동생의 눈에서 훔쳐갔을까? 이렇다 짚을 만한 증거가 없다. 어쩌면 재성이나 성팔이 이 둘 중에 지시리라 하고 결국 이렇게 생각이 든 것도 응칠이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자, 두 놈 재성이하고 성팔이 얘기하죠. 그죠? 자, 이거는 얘들을 지금 의심을 했는데 이것도 응칠이가 아니면 안 될 거래. 무슨 말인가 이거? 응칠이와 함께 노는 만무방들이거든. 그러니까 응칠이는 지랑 함께 노는 놈들이니까 행실이 안 좋은 놈들이야. 저놈들이 아마 그랬을 거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는 상황에서 한 놈을 만나게 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응칠이는 저의 짐작이 들어맞음을 알고 당장에 이를 낼 듯이 성팔이의 눈을 들이노렸다.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성팔이는 신이라서 떠들다가 그 눈총에 어이가 질리어서 고만 벙벙하였다. 그리고 얼굴이 해쓱하여서 마주대고 쳐다보더니 그래 자네 왜 그래 노하나? 지내다 보니까 그렇길래 일테면 자네 보고 얘기지 뭐 땡땡땡. 자, 뭔가 앞에 이야기가 좀 빠진 것 같죠. 그죠? 둘이 뭔가 대화를 나누다가 그 대화에서 아마 응칠이는 성팔이죠. 성팔이 이놈이 범인인 것 같아. 뭔가 의심이 생겼겠지. 그러니까 분노를 했고 성팔이는 갑자기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몰라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고 뒷갈망을 못하여 말의 마무리를 짓지 못하여 우물쭈물한다. 노하긴 누가 노해. 응칠이는 뻗팅겼던 몸에 좀 더 힘을 올리며 응고개를 어째 갔단 말이지. 자, 이제 아까 응고개가 산 속에 있는 논이었죠. 그죠? 거기를 아마 성팔이 갔다고 하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더 의심스러운 거지. 그래서 왜 갔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놀러 갔다 오는 길인데 우연히 놀러 갔다가 거기가 노는 데인가? 글쎄 그렇게까지야 물을 게 뭔가. 나 응고개가 아니라 서울은 못 갈 사람인가? 하다가 성팔이는 속이 타는지 코로 흥 하고 날숨을 길게 뽑는다. 이렇게 나오는 데에는 더 물을 필요가 없었다. 성팔이란 놈도 여간 내기가 아니고 구장내 소친가 뭔가 떼다 먹고 그걸 훔쳐다가 팔아먹고 한번 다녀온 놈이다. 어딜 다녀왔어? 학교 교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칠이처럼 깜빵에 한번 갔다 온 놈이다. 이놈도 만무방이라는 거야. 자, 많이 사귀지는 못했으나 동네 평판이 그놈과 같이 다니다가는 엉뚱한 일 만난다고 한다. 이번에 응칠이 저 역시 그 섭수에 걸렸음을 알고 그야 응고개라고 못 갈 리가 없을 테 하고 한번 엇먹다. 자, 뭔가 겉으로는 동의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렇지만 여전히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분 볼게요. 그러나 자네도 알다시피 거기 바로 길이 있다든지 사람 사는 동네라든가 혹 모른다고 하지만은 성한 사람이야 응곡에 뭘 먹으러 가나? 그렇지, 자네야 심심하니까 하고 앞을 쭉 눌러 등을 떠본다. 자, 계속 지금 떠본다 그러죠, 그죠? 동의해 주는 척하면서 계속 그놈이 실제로 범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의심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응칠이는 자, 여기 뭔가 또 생략이 돼 있죠, 그죠? 중략이 돼 있고. 그러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응칠이가 논에 직접 가서 잠복해 있다가 범인을 잡으려고 논에 잠복해 있었는데 드디어 잠복해 있다가 논에 별을 훔치러 온 도둑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응칠은 논께로 바뜩이 내려서서 소나무에 몸을 착 붙였다. 섣불리 서둘다가는 낫의 행액을 입을지도 모른다. 다 훔쳐가지고 나올 때만 기다린다. 몽둥이는 잔뜩 힘을 올린다. 한시경쯤 지났을 때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논둑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서야 기어 나온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뭔지 험격에 가렸다. 보찜을 등에 짊어지고는 허리를 굽으시 뺑손을 놓는다. 그러나 응칠이가 날쌔게 달려들며 이 자식 남의 배를 훔쳐가니 하고 대포처럼 고함을 지르고 논둑으로 그대로 떼굴떼굴 굴러서 떨어진다. 얼결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었다. 응칠이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깨를 내려조졌다. 어이쿠쿠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기가 번쩍 뛰어서 그 고개를 들고 팔부터 벗겨보았다. 그러나 너무 어이가 없음인지 시선을 치거티며 그 자리에 우두망찰한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반전이 벌어지는 것이겠죠. 우리 한 명 다 알고 있으니까 이미 반전일 것도 없습니다만 앞부분까지 바로 요 장면 전까지 성팔인가 그놈이 범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몰아갔죠, 그죠? 근데 이제 범인을 막 잡고 보니까 목소리를 듣고 놀랬어. 왜 그랬을까? 예상치 못했던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으니까 누군지는 이미 짐작했을 겁니다. 자,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살뚱맞은 바람만이 공중에서 북새를 놓는다. 한참을 신음하다가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요. 도둑이 누구예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응호가 도둑인 거죠. 자, 제법 눈을 부라리면서 몸을 헥 돌린다. 그리고 흐느끼며 울음이 복받친다. 보찜으로 내버린 채 내 건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자, 이게 뭔가 반어적이죠, 그죠? 아이러니라고요. 자기가 농사 지은 걸 자기가 훔쳐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 뭔가 사회적인 모순을 한 단어 속에 집약해서, 한 문장 속에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고 대등스레 내뱉고는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없어진다. 형은 너무도 꿈속 같아서 믿어지지 않아서 멍하니 섰을 뿐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자 한 손으로 그 보찜을 들어본다. 가뿐하니 끽 말기웃이나 될는지 이까짓 걸 요렇게 까지 해가려는 그 심정은 실로 알 수가 없다. 별을 논에다가 도로 털어버렸다. 그리고 아내의 치마이겠지. 검은 보자기를 척척해서 들었다. 내 걸 내가 먹는다. 그야 이를 말이야. 당연한 말이라는 거지. 하나 내 걸 내가 훔쳐야 할 그 운명도 얄궂거니와 형을 배반하고 이 짓을 벌인 아우도 아우렸다. 이 고얀 놈 할제. 자, 보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고얀 놈이라고 말할 때 겉으로는 지금 분노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렇지만 그 다음 보세요. 볼을 적시는 것은 눈물이다. 아마도 동생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죠. 겉으로 이거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반어법이죠, 이게. 이런 게 반어법이라고. 겉으로는 지금 고얀 놈 화를 내고 있어. 그렇지만 속마음은 동생이 불쌍한 거지. 지가 농사를 짓고 훔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베면 다 뺏기고 말아. 그러니까 지가 농사를 짓고도 지가 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형으로서 연민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된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제가 항상 소설 문제 1번 문제입니다. 풀이 방법은 첫 번째 포인트는 보통은 시점으로 물어봐요. 이걸 답이 안 나왔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눈에 띄는 표현 방식입니다. 이것도 없네. 마지막은 그냥 내용 묻는 문제예요. 아마 이 문제는 우리가 풀 이 문제는 요거와 관련성이 있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지고 있구나 알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죠. 다양한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면서 이 말은 서술자를 교체했다는 말이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지적 작가 한 명이니까 다양한 인물을 이렇게 했다는 말은 잘못 얘기했네요. 자, 2번. 이야기 밖에 있는 서술자가 오케이. 이게 3인칭이니까 그지?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서술자가 오직 한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전개한다고요. 자, 한 인물의 시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한 인물의 내면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던 글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작년에 응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뒷부분은 응칠이가 어떤 마음인지, 고로 한 인물의 시각만 나온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3번 이야기 밖에 있는 서술자가 오케이. 3인칭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인물의 심리, 응호, 응칠이, 기타 등등 심리를 드러내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3번이 전지적 작가에 대한 설명이죠. 답은 3번. 자, 4번은 이야기 속의 인물이, 자, 이야기 내부에 서술자가 있다면 1인칭인 거잖아요. 이미 틀렸죠. 5번도 마찬가지고 답은 3번입니다. 잔소리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 올해 수능장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소설 문제에도 1번 문제는 이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점과 연관된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항상 연습을 할 때 어떤 글을 읽고 나면 이 문제를 보고 그때 생각하지 말고 읽는 과정에서 시점이 뭔지는 자꾸 판단을 하는 습관들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 미음을 이해했다. 적절치 않은 걸 골라봐라. 김유정 소설이 재미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추리 소설의 기법, 추리 소설의 기법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탐정, 범인, 희생자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추리 소설은 대체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탐정이 조사해서 목격자의 도움을 받아서 범인을 추적하는 흐름으로 구성된다. 당연한 말이고요. 독자는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탐정이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주목할 점은, 자, 이제 당연한 말 했고, 그 다음에 주목할 점. 탐정이 너무 이른 시기에 범인을 밝히면 소설의 재미가 반감된다는 점이다. 탐정은 잘못된 증거를 수집하거나 용의자를 범인으로 오해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에 따라 사건은 지연된다. 아마 이 부분은 성팔이였나요? 응칠이가 성팔이를 의심하는 장면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 추리소설은 대체로 탐정이 범인을 밝히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때 밝혀진 범인이 의외의 인물일 때, 뭔가 반전이 벌어질 때 독자의 놀라움은 커진다. 지극히 당연한 복입니다. 그럼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부터 읽겠습니다. 기억은 벼가 없어진 거죠. 탐정이 해결하고자 하는 범죄 사건으로 볼 수 있어. 오케이. 1번은 당연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이 응칠이죠. 응칠이. 니은은 사건을 조사하고 범인을 밝히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탐정으로 볼 수 있어. 3번, 디귿은 탐정이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하는 용의자로 볼 수가 있다. 성팔이 맞죠? 용의자. 그 다음에 4번, 리을은 탐정이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추리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말, 천만의 말씀이죠. 공감하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의심하고 있는 거죠. 자, 요 문제도 소설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거죠. 뭘 묻는 문제일까요? 포인트가 어떤 인물이 어떤 행동이나 대사를 쳤을 때 그의 의도가 뭔지를 묻는 문제예요. 흔하게 보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볼게요. 미음은 범인이 누구인지 독자에게 밝혀가는 순간으로서 의외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독자를 놀라게 한다. 응오니까 당연한 말이겠죠. 반전이 벌어지는 부분이고요. 자, 3번으로 갑니다. 3번은 A와 B에 대한 이해다. 적절한 거. 자, A, B 모두 눈물인데 A는 작년에 응호가 흘리는 눈물이고요. B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 응칠이가 흘리는 눈물이죠. 자, 1번. A는 수학을 했지만 남은 것이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응호가 부끄러움을 대변한다. 부끄럽고 분노 때문에 흘리는 눈물. 답은 일단 1번이네요. 2번. B는 형을 돕고자 가진 것을 나누는 동생의 배려를 향한 응칠이의 감동. 동생의 배려를 향한 응칠이의 감동이 아니고요. 동생의 안된 형편을 보고 느끼는 연민의 마음이겠죠. 2번 틀렸고 3번. A와 B는 벼가 없어진 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인물이 느낀 감정을 대변한다. 자, A는 벼가 없어진 것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요. B도 마찬가지로 벼가 없어진 변계에 대해서 응칠이가 느끼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 사건을 확인한 다음에 동생한테 느끼게 되는 어떤 감정이니까 3번도 다 틀린 걸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4번. A와 B는 모두 상대방의 불행에 대해 느끼는 감정으로 발생한다. A는 상대방이 아니죠. 자신의 처지고요. B는 그럴 수 있겠네요. 자, 5번. A와 B는 모두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 A에도 의지 같은 건 없고요. B도 의지 같은 건 없죠.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울분의 마음, 슬픔, 분노 같은 걸 담고 있는 것이니까 5번은 둘 다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넘어가셔서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이제 수능 특강 문학편의 진짜 마지막 문제입니다. 시원섭섭하네요. 그죠? 자, 풀어봅시다. 윗글이 발표된 30년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이 농촌에 살면서 농사에 종사하였다. 하지만 이들 농민의 10명 중 8명 정도는 자기의 토지가 없거나 토지가 있어도 경제적 문제로 다른 사람의 토지까지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소작농이었다. 소작농은 토지를 빌리는 대가로 수확의 70, 80%를 소작료로 내야 했다. 지주는 소작제도를 이용해서 소작농들을 지배하고 통제하였다. 이까지는 지문 속에서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문제죠. 지주는 언제든지 소작농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소작농을 소작지에서 쫓아낼 수 있었다. 이에 대항하여서 이런 거에 대항하여서 소작농들은 서로 연대하거나 소작인 단체를 결성하여서 일제와 지주에 대항해서 소작쟁의를 벌였다. 이 뒷부분 이러한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소작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대항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 지문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보죠. 1번 응호의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 자, 다 뺏기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식은땀에서 소작제도의 약자인 소작농의 비애가 엿보인다.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 2번 응호가 벼를 추수하지 않고 두는 이유는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등을 빼면 소작농인 자신에게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야. 이런 게 바로 사회 구조의 모순을 보여준다고 했고요. 3번 지주가 도지 감면 요청을 거절한 이유에서 소작농들을 통제하려는 지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아까 지문 속에서 뭐라 그랬더라? 얘 한번 허용해주면 다른 놈도 까불까봐 얘한테 해줄 수가 없다라고 지주의 의도를 얘기했었죠. 그죠? 3번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4번 응칠이가 응호의 일에 개입하여 지주의 뺨을 때리는 것은 오케이. 소작농들이 소작인 단체를 결성하여 소작쟁의를 벌이는 것이군. 이 말이 맞다면 응칠이는 어떤 단체를 대표해서 찾아간 것인가요? 아니죠.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자기 동생 때문에 형이 된 도리로 찾아간 것이지 단체 혹은 연대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마지막 5번 볼게요. 내 걸 내가 먹는다라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응호의 상황에서 지주에게 수탈당하는 소작인들의 참담한 당시에 참담한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답은 4번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그죠?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을 쏟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쏟는 것만큼 결과가 나올 겁니다. 수능이 생각보다 그렇게 무도한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인과응보란 말 알고 있죠? 이과식으로 말하면 작용과 반작용이죠.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얻게 될 그 놀라운 결과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중요한 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